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자. 자, 우리 책 가지고 볼게요. 자, 직매장은 그냥 사업장이에요. 우리가 공장이 있죠. 그럼 공장에서 물건 안 팔 거잖아요. 그럼 소매자들한테 팔기 위해서 우리 판매 이제 매장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 시내에 사는 소비자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제조업하는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는 곳을 직매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매 목적 사업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직매장은 그럼 그냥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래 새로 적혀 있는 것도 사업장이 맞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업장이고 부가세 신고 납부는 해야 돼요. 공장은 공장대로 사업장이니까 신고 납부하는 거고 직매장은 직매장대로 신고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임시사업장을 먼저 볼게요. 자, 임시사업장은 우리 바자회나 그런 행사할 때 보면 판매 부스 같은 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일을 우리 임시사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임시사업장은 독립적인 사업장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장이 있는 곳이 잠시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업장이라 적혀 있는데 우리 전에 책을 보면 또 사업장 아니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얘는 사업장이 맞다라고 표현하는 건 기존에 있는 직매장 같은 게 잠시 나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니까 사업장은 맞다. 하지만 별도의 개별 사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단독증. 그럼 개별 사업장이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을 옆에 차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임시사업장은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출품도 하고 팔려고 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그러면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돼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10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쪽 그 신고 기한 보면 임시사업장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임시사업장을 우리 행사가 끝나면 철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폐쇄하면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임시사업장을 열고 있는 날이 10일 이내이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전부 다 10일 라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폐업, 뭐 창고 정리 이런 거 포스트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기간 보면 일반적으로 10일 이내로 잡고 있는 게 들어온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왜냐하면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어 15일이라면 15일 다 있을 생각 잘 안 하고 시작할 때 들어올까 끝날 때 들어올까 중간에 들어갈까 10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만 분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고 안 하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10일 이내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기간을 자기들이 급하니까 이것만 하고 치고 빠지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라는 라임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장에서는 10일 라임이에요. 또 보시면 이제 하치장이라고 있죠. 이 하치장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자 우리 사무실 이 물건 넣어두려고 옆에 창고 하나 얻은 걸 가지고 하치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전에 제가 이런 표현했었죠. 외곽순환로 다니다 보면 물류센터 있는 거. 근데 그 물류센터를 단순히 물건만 보관하려고 창고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류센터를 우리는 하치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하치장 개설 신고를 하면 우리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데 그 하치장 개설 신고도 그 하치장이라고 하는 서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그럼 사업장은 뭐 온통 10일이죠. 제가 어릴 때에 부가가치세법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라임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된 거는 10일, 이거랑 관련된 거는 20일, 이거랑 관련된 거는 25일. 이렇게 라임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분류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오랫동안 다 이런 식으로 쭉 해와서 저 어릴 때 그 라임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장과 관련된 거는 10일 라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과세하는 기준이 원칙은
누군가가 스피커가 열렸다.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쓰는 게 원칙인데, 자, 우리는 특례로, 자, 첫 번째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걸 먼저 사용을 해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의 특징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각각. 그런데 납부는 주 사업장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 이 주사업장이라 하면 이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이나 지점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개인 사업자는 주사무소만 사용이 주사업장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럼 이 제도는 중요한 특징이 사업장별로 신고는 각각 한다는 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 다 유지하고 각각 세무기관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각각 다. 부가가치세의 모든 의무는 전부 다 사업장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근데 납부만 주사업장에서 일괄해서 납부하는 방식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자, 그런 반면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자, 얘는 특징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각 지점별 종사업장 번호를 부여할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는 사업자 등록번호로서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사업장에서 우리는 신고 납부를 주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전부 다. 그럼 이 주사업장은,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법인 사업자는 본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하고. 그럼 지점은 안 되죠. 이게 또 얘 둘의 차이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지점별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지점끼리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세무기관에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서로 사업자 등록번호 똑같거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등록번호가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지만 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서로 다 다르거든. 그래서 신고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고 납부할 때만 한 군데서 하는 이런 방식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 그럼 이 제도들은 전부 다 우리는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에서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로 혹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변경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자, 우리는 우리 이남 사업 개시일로부터라는 표현을 쓰나? 뭐라고 하지? 개시일. 자,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신청이지만 얘는 신청제도지만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고지로서 끝나는 거는데 신고가 아니고 신청이라고 옛날 과거에 만든 글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 우리 교재 191페이지 쪽 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보면 자, 사업자 등록은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들은 개인이면 소득세법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법인이면 법인세법한테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될 거예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서 번호도 안 줘요. 너는 딴 데 가서 놀아.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사업자 등록 신고는 얘는 지금 앞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도 사업자 형태죠. 그래서 사업자 형태는 20일 나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규 사업할 때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 그 등록 신청을 꼭 사업을 개시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 쓰냐면 뒤에 적혀 있는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사무실을 오픈한다 하더라도 만약 사무실 업종이라도 오픈을 하면 책상이나 컴퓨터나 뭐 소파나 전화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네 전부 다 과세품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세 사업에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내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등록번호가 없으면 원활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등록 거부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방 관할 청장 명의로 거부하는 경우는 과거에 탈세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리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면 거부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시작하면 어떻게든 세금 받을 일만 남았잖아. 물건 하나 더 팔면은 부가세를 받든 소득세를 받든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면 이제 못하기 거부하는 게 없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호의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실제로 사업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업 개시일은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우리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양가로 4번에 사업자 등록 사후관리라고 적혀 있죠. 사후관리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자 형태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정정이라고도 하고 재교부라고도 하죠. 그럼 재교부 사유나 정정 사유가 되는 것들인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상호 변경할 때 혹은 통신 판매업자가 도메인이나 아니면 사이버몰 이름 바꿀 때 그럼 부가세법에 봤을 때 이 사업자가 하는 건 전혀 변한 게 없이 이름만 바꿨죠.
그런 경우는 뭐 별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당일날 바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몇 개를 보면 자, 사업 종류가 변경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 적혀 있는 것 있죠? 그거에 따라서 경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업종이 변경되게 되면 우리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명시된 것을 변경시켜 줘야지 우리가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변경해 줄 건데 그럼 신청하면 이제 우리 원칙적으로는 3일 이내인데 당일 해줄 거예요. 얘네들 다. 그럼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는 그럼 관할 세무서가 바뀌잖아. 그죠? 마포에서 구로로 가면 마포 세무서에서 구로 세무서로 사업장 이전은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꿔서 써줘야 되니까 여기는 변경 사유가 되고 자 동그라미 3번은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사람이 바뀌거나 공동으로 사업하는 사람 혹은 우리 공동사업자하고의 서로 지분율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할 거예요. 법인 사업자는 뭐 티가 전혀 안 나고 개인 사업자는 공동사업자가 아래쪽에 떠요.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이름이. 자, 그리고 4번에 법인이 대표자 변경할 때 자, 법인의 대표자는 그냥 그 최고 경영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이사는 최고 경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CEO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그 법인의 경영자인 거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스티븐 잡스가 잘린 것처럼 대표이사였다가 잘렸다가 다시 대표이사였다가 그리고 하늘로 갔죠. 그죠? 한마디로 이 대표자는 바뀔 수 있으니까 법인은 가능한데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개인 사업자 변경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표자가 바뀐다는 건 그냥 난 한 사람은 폐업했고 다른 사람이 개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만 가능한 거고 상속에 대해서 명의가 바뀐 거는 변경 사유가 되는데 증여에 의한 거는 변경 사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의도해서 증여는 서로 간에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상속은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 당하는 거잖아. 진짜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 정정 사유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걸 보면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늦게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매출세액 창출할 건데 늦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유라 그러면 자 우리가 변경된 게 과세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후 20일 이내. 그러면 7월 20일, 1월 20일 이때까지 우리가 신고를 그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매입세액을 지금 1월 2일 날 개업했는데 1월 2일 날 개업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어요. 그래도 7월 20일까지 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단 그냥 그렇게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아무도 빨리 신고를 안 하겠죠. 한국 사람은 우리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날까지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물건을 팔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생기게 돼요.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팔고 하면 그런 가산세가 생기도록 돼 있지만 매입세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 전부 다 부담을 시켜버리는 건 좀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근데 그럼 매입세액 공제를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했으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잖아.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기억하실 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만 되는 거예요. 직원들 거는 안 돼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만 되고 얘는 사업자 등록 이전만 가능한 거예요. 사업자 등록한 이후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도 받으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된다. 다음 아예 등록 안 하거나 뭐 허위 등록하면 전체 통째로의 1% 가산세를 할 거예요. 허위 등록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은 게 여성분들이 사업자 등록하면 세제 혜택이 조금 있어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하면 더 세제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걸 악용하다가 경쟁 업체들이 신고를 잘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걸려요. 그럼 이제 허위 등록이 되겠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 자, 이제 199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부터 과세 거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을 과세하는 과세 거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 이게 세 가지를 과세 거래라고 해요. 이 과세 거래는 물건 팔았다가 아니고 사고 파는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과세 거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편의점에서 껌 하나, 음료수 하나 사오셨다. 오늘 과세 거래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도 과세거든. 수돗물은 면세지만 생수는 과세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도 과세 거래를 하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과세 거래 중에서 우리는 재화의 공급을 먼저 볼 거예요. 자, 그럼 재화의 공급은 자,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 무채물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와, 제가 표현하는 거랑 표현이 똑같아, 그죠? 이 사람이랑 친한 게 아니고 세법법전에 적혀 있는 거 저는 읽었고 이 사람은 적은 거예요. 그렇게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채물, 무채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유채물이야 형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보는데 뭐 무채물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특허권이라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 근데 이건 형체가 없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화라고 할 거예요. 그럼 공급이라는 건 이걸 팔았다라고 이제 보겠다라는 건데, 자, 그럼 재화의 공급 팔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건, 자, 첫 번째는 자, 실질적 공급이 있는데, 실질적 공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대표적인 게 매매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이라는 건 사고 파는 것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부가가치세법은 외상으로 했니? 아니면 뭐 할부했니? 돈 받았니? 관심 없어요. 물건 넘기면 공급했네. 일단 공급한 거야. 공급시키 넘겼을 때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공 계약이 있는데 이 가공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도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도 보는 게 있어요. 그럼 재화의 공급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야지만 가공 계약 중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계약이 돼요.
그는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뭔가 가공해서 넘길 때 재화의 공급이다라고 본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담을 하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환 계약. 교환은 과세거래 두 개 일어난 걸로 봐요. 내가 파는 과세거래, 내가 사오는 과세거래. 각각 다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우리 뭐 경매나 이런 기타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그럼 실질적 공급은 우리가 물건이 오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해서 볼게요. 자, 간주 공급을 다른 말로 공급 의제라고 해요. 간주 공급을 다른 말로 공급 의제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간주 공급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간주 공급의 조건이 자, 얘가 첫 번째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건 외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에요. 그런데 외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은 그걸 팔았다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얼마에 팔았다고 할 거냐면 이 과세표준을 시가로 잡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에 사왔던 건데요. 매입세액 얼마 공제받았던데요. 그러면 부가세법은 그럼 진작에 불공제하지 이제 와서 딴소리해. 넌 시가로 팔아버렸어라고 해버릴 거예요. 근데 얘는 간주라는 건 실제로 판 건 아닌데 팔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의 의무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증빙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간주 공급의 종류들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자가 공급이 있는데 자, 자가 공급은 우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그 불공제 사유 기억나시나요? 불공제 사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용 운영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면세 사업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렇게 5개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럼 그 불공제 사유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이 이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받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에 매입세액 공제받은 걸 사용한 거예요. 그럼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면 처음부터 공제 안 받았어야 되는데 공제받았다는 건 과세 사업에 쓰겠다라는 공제받았다는 건 과세 사업에 쓰겠다는 의사표현인데 이걸 면세 사업에 써버리면은 이걸 팔아버린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 전용이 첫 번째 자가 공급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간주 공급, 자가 공급의 면세 사업 전용인데 세법법제는 항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부 다 다음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저 면세 사업에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제 안 받을 거예요 해버리면 아무 말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입세액 공제 받아서 면세 사업에 쓰면 이걸 팔아버렸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아래 예제에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이 예제 매우 안 좋아요. 그냥 얘 보지 마요. 얘는 매우 정신건강을 해롭게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한테 좋지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엽적인 예를 들었어요. 이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기초책에 나오는 건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내? 우리는 이런 시험도 아닌데. 쓸모없는 정보예요. 자, 다음. 자, 다음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며. 자,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라고 규정이 있죠. 그럼 우리는 다 공제 안 받아야 되는데 매입세 공제 받은 물건을 우리는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 업무용은 비영업용이라 그랬어요. 매출세액을 창출하지 않는 차에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에 사용을 하면 그걸 너네 회사가 너네 회사한테 팔아버렸다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라고 있는데 이것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직매장 반출 얘는 예외 사항으로 사업자를 위한 제도예요. 사업자를 위한 제도. 자,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건 자, 판매 목적 타 사업장이 직매장을 말하는 건데 직매장으로 반출한다는 건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이 물건을 직매장으로 물건을 보내요. 그럼 이때 자, 문제가 뭐냐면 공장도 사업장이고 우린 사업장 단위 가설제도의 원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도 사업장이고 직매장도 사업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서로 다른 사업장인데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물건 판 건가요? 이건 판 건 아니죠. 그냥 물건 넘긴 거잖아요. 그럼 얘 넘겼을 때 안 팔았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고 그냥 물건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되는데 문제는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오면 부가가치세를 주는데 이 물건을 직매장으로 그냥 넘기면 우리는 판 거 아니니까 넘기면 매출세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은 매입세액만 주로 있을 거고 원재료에 대한 직매장은 그냥 공장에서 물건 가지고 온 거니까 계속 물건 판 매출세액만 있겠죠. 그럼 사업장 이 공장은 매입세액만 있고 직매장은 매출세액만 있는데 자, 우리 이 두 물건을 일괄적으로 1월 2일 날 샀다고 볼게요. 그래서 1월 3일 날 팔았어요. 그럼 매출세액은 직매장은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장은 원재료 산 거 1월 2일 날 산 거를 8월 24일 날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신고 때는 또 안 빼줄 거고 환급액만 있으면 그리고 부가세 신고 7월 20일 날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해줄 거예요. 그럼 불필요하게 우리는 매입세액 둘 다 우리 회사인데 매출세액을 내고 4달 뒤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자, 특징은 첫 번째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두 번째 얘는 과세 표준을 우리 팔았다고 하는 걸
지금 공장이 매장한테 팔았다고 하면서 이익 붙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그냥 공장은 없게 만들고 직매장으로 다 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원가예요. 그리고 다음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세관청도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자, 이 발급을 안 하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돼요. 그럼 이 적은 걸 보면 자,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던 얘 1, 2, 3번하고 판매 목적 타수 합장 반출해서 이야기하는 얘 조건하고는 완전 뒤집어지죠. 그죠? 매입세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 표준도 시가가 아닌 원가로 세금 계산서도 꼭 발행해래. 안 하면 발행 안 했다고 가산세 부과하겠대. 자, 이게 우리 판매 목적 타수 합장 반출이에요. 자, 그럼 우리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걸 걱정해도 될까요? 지금 이 앞에 제가 사업자가 부당하다고 한 게 공장의 매입세액 환급받는 것과 직매장의 매출세액 납부하는 날짜의 상이함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는 건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신고는 공장 따로 직매장 따로 하지만 납부는 우리 주사업장에서 한 군데서 할 거잖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고마저도 얘네들 다 같이 합쳐서 한 군데서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 부담이 없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얘는 직매장 반출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게 우리 교재에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에 판매 목적 타수 합장 반출에 대한 취급표를 보면 자, 일반적인 경우는 판매 목적 타수 합장 반출이면 우리는 공급 의제 간주 공급으로 봐서 세금 계산서를 원가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아래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보면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도 없고 간주 공급으로 볼 리도 없어요. 그 이유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하잖아. 다 같은 등록번호죠. 같은 등록번호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자체가 없어서 간주 공급이 형성이 안 되는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도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간주 공급을 안 보는 거예요.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서로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 우리는 공급 의제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실수로 한다면. 자, 이건 이렇게 인정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몇 년 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고 공급 의제로 보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야. 그냥 직매장 반출인 줄 알고. 그래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시킨 거예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억울하죠. 탈세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조세 불복 신청을 했는데 이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세금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었잖아.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줄 더 정확하게 이 두 사업자 간의 정보까지 써가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탈세의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건 한 부당하다 그래서 근데 생각해봐도 과세관청이 졌다고 해서 억울한 상황은 아니죠. 제가 세금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을 간소하게 하려고 한 거라서 개정한 거예요. 얘도 그럼 발행한다면 간주공고를 봐줄게. 원칙적으로는
간접응급 안 보는 거니까 세무계산서 발행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병원용 소형 승용차도 이 조건은 적혀 있죠. 이건 어디든 간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안 적혀 있는 곳은 간접응급 중에 얘만. 다들 증빙 없을 건데 얘만 증빙 있고 꼭 증빙해야 되고 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또 뒤에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